네, NIT 논리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논리학 준비하시기 전에 이제 NIT가 무엇이고 논리학이 거기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PSAT 준비해 보신 분 계시나요? 해보셨어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러면 PSAT의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점이 NIT가 어떤 점이 금이 있고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그런 점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영어 약자로 보면 National Information Aptitude Test니까 Aptitude Test인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애프티튜드 테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고 난도 수준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애프티튜드 테스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서 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시험이 애프티튜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텐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갖출 만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PSAT 기준으로 하시면 대학교 2학년생들이 교양 과목을 잘 들었는지 여부 이 정도 측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나한테 지식이 필요해 라고 자꾸 물어보시면 잘못 접근하는 거고요. 나한테 지식을 배울 방법 또는 문제를 해결할 방식 또는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는 패턴 이런 거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난도죠, 난도. 자, 난도를 보시면, 난도를 이걸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 시험이 전체 애프티튜드 테스트 계열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일단, PSAT 중에 5급 시험들이 행정직렬, 그 다음에 입시도 있고요.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경시험이 있어요. 민경시험이 5, 7급 차지하고 있죠. 얘도 PSAT고요. 우리가 보는 NIAT도 여러분들 준비하는 게 몇 급인지 아세요? 7급이에요. 공채 7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아마 특정직일 거예요. 특정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특정직에 해당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열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친구를 기준으로 이게 7급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7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사로 치면 일반 공무원들은 좀 빨리 좀 진급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중앙부처 가시면 걔네들이 한 7, 8년씩 걸리죠. 여기는 4, 5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진급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급여체계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급여체계? 급여체계가 월급이 2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가 됐던 특수활동비 있죠. 그게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얘가 7급이잖아요. 근데 얘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이나 복리후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난도는 좀 낮을지 몰라도 실제 경쟁률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붙어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NIAT 시험이 다른 NCS나 또는 또 비슷한 시험이 GSAT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시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측정하려고 하는 이렇게 관점은 좀 다른데 측정하려고 하는 바들은 다 똑같다. 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NIAT 시험에서는 유형이요. 일단 유형을 보시면 여기가 언어적인, 버벌적인 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리적인 뉴머럴한 영역이고요. 이쪽이 공간적인 영역이 돼요. 그래서 스페이셜한 영역인데 그 여기 겹치는 부분을 그 추상추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앱스트랙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PSAT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언어 논리고요. 얘가 자료 해석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얘가 상황 판단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 PSAT 준비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얘와 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그 NIAT 준비하시는 분과 PSAT 준비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공간을 이해하려면 공간적 사고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애프티튜드 테스트가 이게 기본적으로 추론이거든요. 이 추론을 하는 부분을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 있는데 이 연역 추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어 논리에서 했던 논리 부분과 상황 판단에서 뭐 논리 게임 같은 거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연역 추론으로서 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귀납 추론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거랑 좀 비슷한 말인데 얘와 얘가 비슷한 그런 시험 문제들이 있어요.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사고하기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육면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NIAT다라고 하시면 그냥 애프티튜드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애프티튜드 테스트를 내가 적성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걸로 계속 접근하시면 나중에 발전이 없고요. 이 적성적인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시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적은 꾸준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PSAT에서 이 무용론이 있어요. 이게 공부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공부하기 전 상중하였으면 공부하고 난 후에 상중하가 다 똑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긴 거의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왜 잘하냐면요. 그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성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잘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다수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적성적으로 하시면 변하고요. 적성적으로 안 하시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 시험을 맨 처음 들어왔을 때 한 2년 동안 개겼거든요. 예전 방식 그대로 했어요.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딱 한 번 이렇게 돌아서니까요. 이 방식대로 딱 돌아서니까 점수가 그냥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적인 관점 또는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넣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무용론이라는 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나서 하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논리학에 대한 좀 설명을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논리학 그 교재 한번 펴보세요. 교재 한번 펴보시면 목차가 있을 건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맨 첫 페이지에 논리학 서론이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로 이제 그 논리학 서론에서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사실은 자, 논리가 뭐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기술을 증가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고를 뭘로 하죠?
언어로 합니다. 그죠? 언어로 하는데 언어가 없으면 사람이 생각을 못 한대요. 이게 받아들여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어가 없으면 생각이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요즘 언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지식가로는 촘스키 같은 사람이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해커스에서 보는 그 영어책 있죠. 그게 촘스키가 언어 구조주의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이게 책을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언어 구조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PSAT 문제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중립 언어 만든 그런 것도 있고 그 언어들 사이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을 원래 이렇게 추론하면 뭐 이렇게 돼.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랑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일단 논리적으로 사고는 언어를 가지고 이성 비판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사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말하고 언어적인 말하고 그 뜻을 연결시켰습니다. 영어 단어랑 뜻을 연결지어요. 그걸 가지고 한 텍스트를 번역을 시킵니다. 번역을 시키면 정확도 70%가 나와요. 근데 못 읽습니다. 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돌렸는데요. 99% 정확성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 구글 번역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이전에 1대1 대응의 그 번역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우리 논리학은요 1대1 대응 배우는 과정이에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거 지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잖아요. 알파고는 뭐 하는 기계죠? 얘는 그러니까 아까 그 적성의 그 개념하고 똑같은데요. 적성이 뭐냐면요. 걔한테 바둑 기보를 천장만장 외워 하고 그 외운 걸 가지고 이게 두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이전에 지식형 시험의 태도고요. 알파고는 어떻게 했냐면요. 바둑을 두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바둑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둬. 그러면 이세돌이랑 두는데 이세돌이 옛날에 했던 기본은 몇 퍼센트 중요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한테. 방법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는 방법만 알려주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전에 옥스퍼드에서 러셀한테 배운 사람인데 맨 처음에 1대1 대응 방식으로 책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옥스퍼드가 난리가 나요. 러셀도 그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년 갔다가 자기가 와서 자기는 틀렸다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 또 내요. 그게 이 책이에요. 그게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게임이에요. 나는 인도로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몇 가지 생각나시죠? 그죠? 나는 인도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차도 말고 인도로 간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내가 파키스탄 말고 인도로 간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나는 가이드에 인도로 간다. 이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단어가 결정되는 겁니다. 얘는 맥락에 따라서 단어가 결정되는 이 부분이에요. 현대는 거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 논리학은요.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딱 명제를 결정 지어 놓고 그죠? 참과 거짓이 되는 말을 딱 결정 지어 놓고 그 딱딱한 언어들로 뭔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 비판적으로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규칙을 빨리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의미 있는 건 뭐냐면요. 시간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면 내가 뭐가 필요하지를 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P이면 Q이다. 그러면 P다. 그러니까 Q다. 이렇게 돼 있으면 P이면 Q다 주고 Q다 주고 나서 뭐가 빠졌지? 이렇게 물어봐요. 한 번 더 돌리면 not P이면 not Q이다 주고요. 똑같은 과정 돌립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게 빨리 돌아와야죠. P 또는 Q가 참이었다. not P이면 Q이다. 이게 그 선언지 부정의 명제잖아요. 이게 오면 P 또는 Q가 참이었다. 결론으로 Q다. 그러면 뭐가 있었지? 이게 전제찾기잖아요. 그걸 원래 규칙 그리고 다른 그 빠른 접근을 위해서 전제찾기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빨리 찾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일단 논리학의 언어로 하는데 이 언어는 명제에 한정돼서 움직이지만 실제 다른 부분이 그 언급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판적 사고와 논증에 관련된 부분들이 논리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2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단순 명제를 참 거짓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명제들이 있잖아요. 참 거짓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명제가 있고 그 명제를 복합 명제로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제와 결론으로 포함이 돼서 나의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증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가지 예시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들은 명제이고 어떤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그 관점으로 명제인 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참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문장. 자, 그 다음에 그 2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논증의 전제와 결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증에는 어떤 일반적인 글도 마찬가지지만 전제와 결론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논증의 성립 요건이 있죠. 1번 한번 보시면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전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전제로부터 결론이 뽑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제와 결론 사이에 관계 있죠. 관련성. 그래서 따라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논증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명제 보신 적 있죠? 그죠? 예.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형식 논리학이라 그래요. 얘는 내용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구성해 놓은 형태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두 개의 유사성은 뭐고 차이는 뭘까요? 자, 모든 사람은 죽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죠. 그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이 안에 사실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데 저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는다. 이런 내용이 이 대전제 안에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전제로부터 나오는 말에 불과해요. 그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매개 개념이에요. 이 매개 개념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얘와 얘를 결론으로 삼으시면 되고 얘 안에 있는 이 매개 개념을 연결해서 날려버리시면 좋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게 뭐 대우명제나 이런 것까지 다 위치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우 두 가지씩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가지 모습을 지녀요. 이 M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네 가지 모습을 지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다 그려보시고 아 이런 형태면 이런 말이 맞아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바로 단박에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안셀무스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1200 몇 년경에 만들어낸 거고요. 누가 깼냐면 임마누엘 칸트가 깼던 논증입니다. 자, 이 논증과 이 논증이 차이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저 완전하다가 여기 걸려 있어요. 그죠? 네, 신은 완전합니다. 완전하니까 존재하죠. 그러니까 신은 실제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셀무스가 이 얘기를 하고 못 깼어요. 실제 논리학에서. 한 7, 800년경 못 깼어요. 이 말을. 못 깨죠. 당연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깹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완전하다는 개념이 범주상, 칸트가 생각한 추상적 범주상 추상성에 관련된 개념이고요. 신이라는 관념도 혹시 종교 기독교나 혹시 있으세요?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말들 하실 때 이 신이라는 개념도 신 보신 적 없으시죠? 그죠? 예, 예. 완전함 보신 적 없으시죠? 구체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말이라는 건데 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범주가 있는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 형식 논리학적으로 얘랑 얘는 똑같다. 그러니까 건들 건 없고 형식 논리학적으로 똑같은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 사용되어져 있는 말의 범주가 다른 말을 섞어놨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게 결합돼서 이게 나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형식 논리에서는 형식성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형식성. 그 위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타당한 거, 이 형식적으로 타당하면 타당하다 그래요. 근데 내용까지 타당한 걸 보고 건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적으로 건전한 걸 보통 찾기 때문에 얘가 주장하는 바하고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문장들을 만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칸트가 이걸 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 임마누엘 칸트가 이거 부정하면요, 뭐가 되겠어요? 파문당합니다. 그래서 파문당할까봐, 신은 소명하는 거고 증명되는 게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싹 피해가거든요. 근데 여튼 형식 논리학적인 입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 밑으로 1번에서 예시 5번까지 내용 한번 볼까요? 자, 1번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동물은 죽는다. 호랑이 동물이니까 호랑이는 죽는다. 모든 소설가는 예술가이다. 모든 가수는 예술가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수는 소설가이다. 이제 이런 문장을 할 때 보통 기호 논리학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될 때까지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걸 기준으로 그 2번하고 이 1번 문장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죠. 사람이 다 죽는다의 집합에 속하죠.
그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 집합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는 기호 논리학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얘를 들고 이 앞으로 가시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든 이렇게 이해하시든 상관없는데요. 사실은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으로 얘는 이해하려고 했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고 2번 있죠. 2번. 2번을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소설가는 모든입니다. 예술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가수는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모든 가수는 소설가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소설가 집합은 모두 예술가 집합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가수라는 집합도 잠시만요. 가수라는 집합도 예술가 집단 안에 있기는 해요. 근데 얘네 둘 사이에 관련성이 모호하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포함 관계를 설명하긴 그러하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설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예술가 있고 여기 예술가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 직관적으로 나와요. 이게 거꾸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는 소설가이고 예술가는 가수이다. 그래서 모든 소설가는 가수이거나 또는 모든 가수는 소설가이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포함 관계가 형성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호 논리학으로 한번 볼까요? 소설가이면 예술가이다. 가수이면 예술가이다. 이게 포함 관계가 안 되잖아요. 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봐도 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 식, 뭐 격,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걸 다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한 1000년 동안 그 수도사명 공부하는 애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 보시면 잘 안 나와요. 3단 논법 정도 하시면 되고 조건 명제 정도 하시면 그걸 얼만큼 잘하는지가 중요하지 뭐 어떤 몇몇 이런 것도 막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시험 내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자세한 거를 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잘하시면 괜찮아요. 자, 3번 한번 보실까요? 선언지죠, 선언지. 자, 선언지는 좀 중요하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이황은 철학자이거나 정치가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황은 철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황은 정치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언지에 관련된 설명이 필요해요. 일단 철학자. 이게 또는이잖아요. and가 아니고 또는인데 이게 정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제가 오어 명제가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오어 명제가 맞으려고 하면 얘네 둘이 맞으면 이 오어 명제 전체 명제가 맞습니다. 그죠? 철학자는 아니었고 정치가였어요. 그래도 이 전체 명제는 맞는 말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딱 한 가지. 둘 다 아닐 때만 전체 명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논리게임 나오셨을 때 오어는요. 둘 다 아닌 부정, 반례를 찾는 게 쉽고 맞는 걸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세 가지 경우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and면요. 거꾸로겠죠. 둘 다 맞는 거 찾는 게 쉽고요.
발레 찾는 게 어려워요. 그렇겠죠? 예, 예.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일단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 이왕이 철학자이자 정치가가 이거요, 이거. 철학자이자 정치가일 수 있습니까? 저 개념은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서울에 3시에 서울에 있거나 부산에 있다. 3시에 서울에 있으면서 3시에 부산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른 명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 있고 동시에 성립 안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동시에 참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동시에 참이될 수 없으면 얘를 지우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참이될 수 있는 경우만 따집니다. 자, 일단 두 가지를 할게요. 이게 오류고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이건 오류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이왕은 철학자이거나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이왕이 철학자가 아닙니다 했어요.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철학자가 아니래요. 그럼 이 경우죠? 이 경우이니까 얘는 정치가 맞습니까? 맞는 말이래요. 근데 이 경우 한번 해볼게요. 이왕이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면 이 전체 말이 맞으려고 하면 이 셋 중에 이 둘이죠. 그죠? 그러면 정치가가 아닙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죠. 이 경우일 수도 있고 이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1번은 3단 논법에 관련된 설명, 3번은 선언지 부정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부분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네 번째가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증의 형태가 됩니다. 자, 까마귀로 설명드릴게요. 까마귀 하나는 검다, 까마귀 두는 검다, 까마귀 100개는 검다, 까마귀 1억개는 검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닙니다. 논리적 도약이 있다 그러죠. 사람은 한정된 걸 검증한 다음에 전체가 다 그런지 살펴보길 원해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첫 번째 여자친구한테 조그맣고 이렇게 비싼 애들이 있잖아요. 걔를 줬더니 얘가 좋아해요. 두 번째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얘한테도 그걸 줬더니 좋아해요. 세 번째도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걸 줬습니다. 근데 얘가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좋아합니다. 대부분 좋아해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필연성이라 하지 않고 개연성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4번은요. 논증 중에 귀납이고요. 귀납 중에 개연성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개연성을 다루기 때문에 플러서빌리티라 그러는데 개연성을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장점은 있지만 논리 필연적인 말은 아니에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싶죠? 뭔가 새로운 걸 알고 싶으니까. 틀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래서 나타나는 말이 블랙 스완입니다. 스완이 잠깐만, 우리 백조죠, 백조. 백조는 하얗죠. 그래서 백조 하나 보고 백조 이렇게 보고 미래의 백조, 과거의 백조, 여기 아시아의 백조, 유럽의 백조 다 따져봤더니 백조는 하얗다. 그랬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검정색인 백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는 부정되죠. 그죠? 예, 부정되는 과정이 귀납 추론에 관련된 어려움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대표적인 사례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 들으시면 좀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언어 추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전체 과정이 추론이에요. 수리도 마찬가지고요. 수리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다 추론하는 과정이에요.
자, 때는 1920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논술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 앞에 이게 달이죠. 달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일직선 상태의 어떤 별이 있는데 이런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이 이런 걸 보고 일식이라 그러나요? 객이 일식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얘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랑 일직선 상태에 있는 이 별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자기 제자를 여기 지구에 있는 여기 지점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3일 밤낮 배 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봤어요. 보이디? 저 별이 보이디? 안 보일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 내 생각은 저 별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선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뉴턴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빛은 직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은 직진하고 그 이외에 많은 물리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진하죠? 빛은 직진했을 테니까 직진이면 안 보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여기에서 귀납추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여기에서 제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갔더니 여기 가서 봤어요. 봤더니 저 별이 개기일식 중에 저 별이 보이더랍니다. 아인슈타인 얘기가 맞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저게 보이는 거야? 직선에 있는데.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직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왜요? 그냥 다른 중력이 심한 곳에서는 또 말하자면 빛은 직진하는데 중력이 심한 곳에는 시간 공간 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장이 왜곡돼서 이 빛은 사실 직선으로 가긴 하는데 여기가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 공간의 장이 왜곡된다라는 기존에 있지 않던 어떤 걸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빛은 직진하죠. 시 공간 장이 왜곡된 상태에서 빛이 직진해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보고 천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뉴턴이 틀렸나요? 이 부분에서는 틀렸죠. 이 부분에서는 틀렸는데 이 부분 빼고는 다 맞습니다. 뉴턴 얘기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이 부분만 거기에다가 포함시키죠. 아인슈타인 얘기를 포함시키면 아인슈타인 얘기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중력 이론 대부분은 뉴턴 거고요. 거기에 여기 중력이 굉장히 큰 물체와 관련된 중력장에 관련된 거를 포함시킨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리고 일반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또 한참 걸립니다. 왜죠? 특수하고 일반하고 굉장히 다루는 게 일반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참 걸립니다. 여하튼. 근데 여하튼 이 과정을 보고 자, 귀납의 핵심이에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인슈타인 선생님, 이제껏 이런 발견을 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천대만대 누릴 그런 발명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인슈타인이 내가 뉴턴 선생님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듯이 누군가가 내가 못 본 걸 볼 때까지만 내 얘기가 맞는 얘기야. 틀릴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지금 못 보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귀납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귀납과 된 가설에서는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칼 포퍼라는 애예요. 칼 포퍼가 반증 가능성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떠올릴 때 반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아까 블랙스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떠올리는 과정이 귀납 추론 과정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빛은 직진한다 이랬죠. 그러면 A라는 빛이 있어요. 그럼 걔는 직진한다. 지금 뭐 한 거죠? 아까 그 대전제
연역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전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면서 대전제가 나오고요. 대전제가 맞죠? 그럼 거기에 수많은 명제들이 따라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 추론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잘 되시는 분이고, 귀납 추론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달라요.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반증 가능성이 높을 만한 여기 제약 조건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게 탁 튀어져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그 추상 추론이나 공간 지각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분들이 조금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PSAT로 굳이 설명드리면 복잡한 상황 문제 잘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잡한 상황 문제 잘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고, 논리 게임 중에서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짜놓은 그런 문제 있죠. 수학적인 문제. 그 문제 잘 푸시는 문제 따로 있어요. 이분들이 머리가 따로 돌아가요. 예. 근데 여하튼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연역 명제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좀 뭐죠? 하나는 되게 뻔한 거, 하나는 좀 생각해야지 나오는 거, 이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 혹시 이모 계세요? 고모 계세요? 아, 그러면 고모 여자죠? 제가 어떻게 알았게요? 그쵸. 단어의 개념에 고모는 아빠, 동생이나, 예, 그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개념 안에 포함, 함축, 내포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튀어나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빛이 있죠? 빛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노란색이고, 이게 하얀색이고, 이게 파란색이죠. 색이 있습니다. 색이 있으면 빛이 있다는 걸 함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함축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빛은 뭐 여러 개 층이 있잖아요. 층 중에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그게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색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있다는 걸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 이런 말들이 진행되죠. 그러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시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내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기호 논리학이나 벤 다이어그램이나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이거 설명드렸는데 귀납에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예. 네네. 아, 예, 예, 예. 그거는 얘 중력은 굉장히 작고요. 얘 중력은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있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태양이 있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죠. 왜 돕니까? 그쵸. 예,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돕니다. 또 작게는 얘도 이렇게 돌죠.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건 질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질량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리도 있긴 하지만 질량이 얘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얘를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안 돌아가죠. 제가. 그죠? 훅 돌아가죠. 왜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리학자가. 예. 나도 지구를 끌어당겨요. 여러분들 지구를 끌어당깁니다. 질량이 있으니까. 근데 지구가 질량이 너무 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은하에 있죠. 우리 은하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질량이 있을까요? 질량이 있죠. 그죠? 우리 은하 중심부에. 우리 은하에 1억 개의 태양만한 별이 있대요. 그죠? 1억 개의 태양만한 별이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등속 운동을 하면서
우리우나 중심부를 회전하고 있는 중이래요. 똑같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계산을 하고 나서 이게 블랙홀이 중력이 굉장히 큰 애예요. 부피는 작고 중력이 굉장히 큰 애가 어딘가에 있으면 걔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말이 안 돼. 중력이 너무 큰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얘네 둘이 등속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면 서로 움직이는 게 안 보인대요. 그렇겠죠. 등속 운동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이게 안 보인대요. 예.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또 하나 이제 귀납론증과 관련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람이 있죠. 제가 죽으면요. 사람이 없죠. 그쵸? 제가 죽으면 없는 게 있죠. 좀 어렵습니까? 있는 게 1이에요. 없으면요. 0이에요. 0이 있죠. 1이 있죠. 그러니까 0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한 800년 경이래요. 기원 후 800년 경에 없는 게 있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런 물체는 있다 없다 이랍니다. 그 부분과 전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부분과 전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전자 막 설명한 친구 있는데 전자. 예, 여하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전화 오죠. 전화 오면 전화가 어디선가 전파가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벽이 있죠. 벽이 있는데 전파가 어떻게 오죠? 예? 예, 통과해서 온답니다. 근데 이런 식이에요. 이게 회절 시험 같은 건데 이게 벽이에요. 얘가 이렇게 통과하죠. 그러면 물결처럼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물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온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얘가 뭐 전자이니 파동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전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대요. 나는 있거나 없거나잖아요. 근데 전자는 있거나 없거나가 확률적으로만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있거나 없거나를 이렇게 봤는데 이 정도 하이젠베르크. 예. 하이젠베르크가 부분과 전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물질이 굉장히 작은 물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게 확률적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내요. 그 이전에는 생각을 전혀 못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길 바래요. 근데 측정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측정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잘 측정은 못하는데 그런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뚜렷한 경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맞는 말은 아니지만 개연적으로 가장 플러서블한 애를 고르시면 귀납추론, 추상추론, 공간지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푸실 때도 얘가 답일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 얘 왜 골랐어? 시간 부족하는데 얘 왜 골랐어? 아니 그냥 걔가 답일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 예. 제가 이제 다른 학원 얘기해서 근데 다른 학원에 상판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푸는 시간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2문제, 3문제가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말 시간까지 똑같고 실력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감인 거죠. 감. 직관적 감. 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10분만 쉬었다가 2교시 때 보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